폴란드가 내년 국방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했습니다. 폴란드는 2024년 국방비를 1.589억 주롤티, 약 50조 8,400억으로, 이는 GDP의 4.2%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한국 GDP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폴란드가 20조 수준의 국방비를 한국과 비슷한 50조 이상으로 올렸다는 것은 놀라운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방산 2차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큰 국방비 예상 책정은 한국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대거 계약하며 유럽 최강의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한국산 완제품 무기를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신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개발하기 힘들 어떤 분야에서 선진 기술을 갖춘 한국 무기를 도입해 자신들의 무기와 결합시키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K9 자주포였습니다. 폴란드가 자주포를 개발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차체를 K9 차체를 도입해 크랩 자주포를 만들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전에서 엄청난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는 K9 자주포 등 한국산 차체를 이용해 무려 700대의 중형 장갑차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폴란드는 차체적으로 개발한 경장갑차 보르숙을 무려 1,400대 주문을 했지만 이는 시실상 전차와 함께 쓰기가 힘들었습니다. 폴란드는 K2전자와 보르숙 장갑차를 짝을 이뤄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경장갑차에 속하는 보르숙은 방탄 등의 능력이 약해 적의 공격에 쉽게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무려 1,400대를 도입한다는 보르숙을 두고 K2전차와 운용할 수 있는 중형 장강잡에 대한 해단을 또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폴란드에서는 견고한 장갑을 갖추고 승무원을 잘 보호하는 무거운 장갑차가 필요한데 여기서 폴란드는 K9 자주포 차체를 가지고 중형 장갑차를 만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레드백의 기술을 넣는다고 했는데 레드백은 5세대 보병전 투장갑차로 복합 소재 고무궤도, 특수 방호 설계, 아이언 비전 헬멧 접시 기능, 능동이 상배열 레이더, ASA 이용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체계, 상태감시 시스템, HUMS 등 신기술이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는 한국의 K9 자주포와 레드백 등 한국의 기술을 이용해서 단숨에 굉장한 무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이 무기에 더 강력한 한국산 무기까지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역대급 국방 예산을 세운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어떻게 도입해 군사강국이 되려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2 전차가 바르샤바 퍼레이드의 스타입니다. 에이브람스가 아니라 한국의 K2 전차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탱크입니다. 폴란드 매체 지에닉. 폴란드 매체 지에닉은 이번 폴란드 육군의 날 퍼레이드에서 K2 전차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K2 전차는 2014년부터 대한민국 육군에서 운용이고 있으며 일본의 십식 전차를 제외하고 21세기에 설계된 유일한 전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폴란드 북동부에서 작전하기가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1500마력 디젤 엔진을 장착한 K2는 적의 장갑 관통 미사일의 유도를 방해하는 소프트킨 농동보호 시스템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하드킬 시스템도 장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하드킬 시스템도 장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는 K2 전차는 가장 최신식 전차로 미국의 명품 전차라 불리는 에이브람스보다 가격이 비싼 탱크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 24는 이번 퍼레이드에 총 14대의 K2 전차가 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14대의 장비는 바르토자이에, 바오토시스, 의 제20기계와 여단에서 가져왔는데 이 부대는 대한민국에서 인도받은 전차로 재무장한 최초의 부대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28대가 이미 폴란드에 도착했고 2025년까지 180대의 전차가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 매체 노티지의 다에스트는 이탈리아가 폴란드군의 기갑 전력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탈리아는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성토했습니다. 이탈리아는 2015년에 레오파드 1을 현대화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총 142대의 전차가 업그레이드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24대만 개팅되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200대의 자국산 아리에테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50대만 가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탈리아는 현대화는커녕 구식 전차의 가동이 가능한 전차도 적어 형편없는 기갑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핀란드는 미국 에이브랍스 외에도 한국산 K2 전차가 있다면서 K2 전차는 전투 능력과 기술 발전으로 찬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팅리 아메제는 부러운 듯 곧 1000대의 K2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한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 퍼레이드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에게 보란듯이 14대의 K2 전차를 등장시켰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의 현지 수출형 모델인 K2PL 기반의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에게 공동 개발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미 이탈리아는 제안을 수라한 상태로 확인되었고 스페인은 답변을 기다리는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의 차세대 전차 개발에 독일과 프랑스가 완력 다툼을 하고 있는 사이 폴란드와 함께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이 개발에서 제외되자 2년 전부터 반독일 전선을 구축해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폴란드 수출형 모델인 K2PN이 차세대 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K2를 기반으로 한 차기 전차가 개발된다면 현대로템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방산 시장을 독식하려는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퍼레이드의 마지막을 K9 자주포가 장식했는데 프랑스는 최근 루마니아가 K9 자주포 도입을 하는 것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지난 10일 디펜스 루마니아는 프랑스 군사전문업론이 루마니아 자주포 구매 사업에 K9 자주포 말고도 프랑스 카이사르 자주포가 더 매력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구신물을 1조 5천억 원에 구입한다고 보도되었는데 프랑스는 원래 루마니아는 프랑스산을 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한국산과 같이 카이사르 자주포를 단 14개월 만에 인도할 수 있다고 했고 또한 프랑스군이 최근 에이글 임무의 일환으로 이미 4대의 카이사르 자주포를 루마니아에 파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 국방부는 자주포를 카이사르가 쓰는 차륜형이 아닌 궤도형 자주포라고 못 박으면서 카이사르를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이러한 결정이 프랑스에게는 아쉽겠지만 일각에서 루마니아는 처음부터 K9 자주포를 구매하려 했고 카이사르는 안중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과거 K9 자주포와 카이사르 자주포를 비교하는 영상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 카이사르가 어렵게 한 발 쓸 동안 K9 자주포는 3발을 쏘고 임의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해외 네티즌들은 K9 자주포는 집승이라면서 한 해외 네티즌은 21세기 자주포 이종의 준비태세의 속도를 비교한 매우 흥미로운 영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해외 네티즌이 이 영상을 보고 이런 댓글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분쟁 시 인도 K9 10기, 파키스탄 40기 이상 카이사르 차륜형 자주포, 인도 무패, 파키스탄 36패, 인도는 그 후 100대 이상의 K9을 주문했습니다. 이 글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농담에 가까웠지만 실제로 교전이 벌어졌고 인도가 가진 K9 자주포가 엄청난 위력을 낸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군사 퍼레이드가 끝나고 유럽 각국의 보도와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 중에 한국 방산의 유럽 시장 진입을 견제하는 독일과 한국의 방산 수출을 부러워하는 일본은 자국 보도에 한국산 전자와 자주포 영상이나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고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만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번에 폴란드가 군사 퍼레이드를 한 가장 큰 목적이 적국 러시아를 보라고 한 것이었는데 러시아 언론이 퍼레이드하기 전 K2 전자에 대한 보도를 내놔서 주목받았습니다. 러시아 매체 누스 아우유는 지난 13일 폴란드는 한국산 K2 탱크를 살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인을 놀라게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밀리터리 워지 미국판이 폴란드 지도부가 한국의 K2 전차를 얻기 위해서 노후화된 전자를 일부러 폐기하려고 우크라이나에 넘기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K2전자의 성능을 나열하면서 굉장하다는 듯 말하면서도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다니엘 구르가 나토 동맹국의 장비와 호환되지 않는 한국 전차의 구매가 나토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구르는 바르샤바가 또 다른 공급망을 만들어서 K2와 다른 나토 전투 시스템의 상호작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산 K2전자는 나토와 호환이 가능하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최단기에 수입이 가능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이에 핀란드가 대거 도입하고 이를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비롯해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의 B. 에이브럼스가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메데 한국 방위산업에 의한 나토 무장은 러시아엔 끔찍한 전망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육상장비 생산은 나토군 호환 장비를 생산하는 국가 중 가장 건실하다. 한국의 주력 전차인 K2 전차는 러시아와 나토 간 육상 전력의 균형을 무너뜨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지금 러시아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산 전차가 마치 나토와 호환이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만큼 천대를 도입한다는 폴란드나 이를 통해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된다는 소식이 러시아에겐 큰 두려움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군사 퍼레이드에는 한국산 기갑 무기들 뿐만 아니라 유럽의 하늘에 최초로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이 선을 보였습니다. FA-50은 그동안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선진 항공업체의 전유물이었다. 유럽 항공시장에 국산 항공기를 존재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해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 FA-50을 최대 600대 수출하기 위해 민관군 원팀을 만들었고 이를 포함해 유럽과 전 세계 시장의 10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빠른 납기, 합리적인 가격 외에도 현지화 개량 미턴지 생산을 내걸고 있습니다. 에이전시 파트너스의 방위함 공우주 분석가인 사시 투사는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가 앞으로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핀란드가 체결한 것과 같은 공동생산 협정, 즉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협정을 한국과 체결하기를 원할 것이다. 오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마어턴 게이 러섹과 스카트 루커스가 합류했습니다. 물론 마어턴은 저널리스트이자 해설자입니다. 그리고 스카트 루커스는 유니버서티 칼리지 더블린의 클린턴 인스티튜트 출신입니다. 이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폴란드에 있고 나는 폴란드에 있습니다. 이 폴란드 이야기로 시작할 수 있다면 블레잭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 군대를 위한 새로운 차량 개발을 위한 3가지 새로운 계약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긴 주말은 폴란드 군대를 축하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폴란드 군대를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가능하다면 마어턴 게일러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요 문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은 장비를 제공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고 그들은 또한 우리가 1920년에 했던 것처럼 러시아 군대와 싸워서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르샤바. 우리는 내일을 축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모든 장비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교체하는 동안 NATO 파트너와 즉시 상호 운용할 수 있는 양질의 서양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약간의 정치적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미국에서 꽤 많은 무기를 구입한다면 분명히 당신은 그들의 눈에 훨씬 더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군사적 능력, 동맹 강화, 나토이 더 존경받는 회원국이 되는 것, 그리고 러시아에 신호를 보내는 것과 베라루스 우리가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제 생각에 꽤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입하는 차량의 유형은 중형 전투 차량과 바퀴가 달린 장갑차, 정찰 차량입니다. 탱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기에서 구매되고 있는 매우 특정한 장비입니다. 말하자면 마지막 전투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아시다시피 민간인이 군사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인들이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크라이나 방어의 경우에 효과가 있었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들은 어떤 종류의 장비가 필요한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에 대한 그들의 판단을 믿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콧 루카스, 이것은 서부 유럽, 핀란드군의 증원, 동쪽 측면에서 어떻게 보입니까? 현재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마틴이 지적한 것처럼 이것을 핀란드 이야기로 취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폴란드군과 핀란드 지도자들은 바퀴 달린 장갑차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침공은 이것을 부각시켰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핀란드는 국내 생산 장갑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400대. 그러나 이 최근 계약은 최대 1,000대의 탱크에 대한 한국과의 계약입니다. 이들은 서유럽이 제공하는 것보다 가벼운 전차이지만 매우 빠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지 서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우선 핀란드와 사업을 하지만 또한 인정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넘어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의 NATO, 동쪽 측면 방어. 예를 들어 핀란드뿐만 아니라 발트의 연안 국가들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들은 확실히 우크라이나가 다시 러시아의 침략을 격퇴하는 데 승리하여 러시아의 침략이 앞으로 얼마 동안 중단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핀란드의 노력이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의 실패한 도박에 의해 동원된 진정한 국제연합의 일부로서 폴란드의 노력입니다. 폴란드 공영방송 TVP에 나온 폴란드군 사전문가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폴란드의 부족한 전력이 확인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구소련제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공유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후화되었거나 이전부터 폴란드에 부족한 무기들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방송에 나온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지적한 것은 중형 전투 장갑차였습니다. 이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방송되자마자 공교롭게도 폴란드 마리오시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이 대규모의 새로운 무기 구입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K9 차체를 활용한 중형 장갑차기 700여 대와 한국의 험비라 불리는 K151 소형 전술 차량 400대 도입을 승인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자국산 경량 장갑차 보르숙을 약 1,400대를 생산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지난해부터 최근 호주에 수출한 레드백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마오리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소설미디어에 레드백 테스트 중이라며 보르숙과 함께 레드백 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에서는 험지 돌파 능력이 뛰어난 궤도형 장갑차와 방호력을 갖춘 전투 차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레드백은 이런 시장 동향에 맞아떨어지는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로 평가되었습니다. 레드백 테스트에 참여한 폴란드군 스타니크 증령은 레드백은 폴란드가 운용 중인 BWP 한 장갑차에 비해 기술적으로 50년은 앞서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레드백을 테스트하고 나서 호주 맞춤형 레드백보다 한국산 K9을 사용해 더 뛰어난 장갑차를 만들겠다고 계획했습니다. 레드백은 한국군이 운용 중인 K21 보병전 투진갑차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K9에 들어가는 엔진만을 사용해 새롭게 차체를 만든 장갑차였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크랩 자주포에서 K9 자주포 차체의 탁월함을 체험하고 나서는 자신들은 K9 자주포 차체를 이용해서 중형 장갑차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 디펜스 24는 K9 차체는 엄격한 테스트 프로그램을 통과하는 것 외에도 크랩 자준포를 통해 우크라이나에서의 플랫폼의 신뢰성,
오프로드 기능 및 핸들림으로 찬사를 받으며 실전에서 완벽하게 입증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K9 크레브 플랫폼은 폴란드 엔지니어들이 개조해 최대 50분의 페이로드를 운반할 수 있는 매우 유연한 설계와 동시에 우수한 성능을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K9 차체에 매료된 폴란드는 이를 가지고 중형 전투장갑차를 또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무게를 감안할 때 이 중형 장갑은 최신 자동 대포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공할 것인데 보르숙보다 헤드룸이 훨씬 더 커 차량에 훨씬 더 나은 장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드킬 APS와 같은 무기까지 달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형 짐갑차는 에이브람스 주력전차로 무장한 제18기계화 사단이 운용할 것인데 전장에서 주요 전투탱크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18기계화 사단은 러시아와의 최전방에 배치된 부대 중 하나인데 폴란드는 전차와 운용이 가능한 중형 장갑차로 완벽한 전투 진용을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이 중형 장갑차에 대한 명칭을 PL-21이라고 붙였는데 K9 플랫폼에 폴란드산 ZSW-30 포탑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폴란드에는 크랩 주포, K9PL, PL-21까지 폴란드형 K9 패밀리가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PL-21 700여 대, 크랩 자주포 223문, K9 PL 672문까지 K9 차제를 기반으로 한 자주포와 장갑차를 총 1600여 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것에 K2 전차 1000여 대를 더하면 2600여 대의 무시무시한 한국산 기갑전력이 완성됩니다. 폴란드는 14일 새로운 중형 장갑차와 더불어 소형 전술차량 K151 400대 도입에 서명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14일 우리는 거의 400대의 차량을 주문했으며 노소맥 공장에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생산할 것입니다. 한커즈의 시대는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단 시간 내에 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검증된 차량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단 시간, 검증된 차량이라는 조건으로 한국산 험비라 불리는 K151을 도입해 400대를 생산해내겠다고 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개발한 K151은 크기가 미국의 험비보다 크며 150마력의 힘을 내는 험비보다 75마력이 더 높은 225마력을 자랑합니다. 최대 속도 또한 험비가 100km이지만 K151은 130km이고 운용거리도 협비보다 80km가 덕입니다. 자동 변속기에 전후방 에어컨까지 장착되어 있고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되어 있어 젊은 세대까지 운영하기 편한 현 시점 세계 최고의 전술 차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약 80cm의 하천이나 무릉덩이를 건널 수 있고 영하 30도의 혹한시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며 40cm 높이의 험로까지 가볍게 탈출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방호력을 지니고 있는데 지난 2019년 아프리카에 수출된 K151이 적군의 AK-47 소총으로 무차별하게 난사당했지만 차내 탑승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해냈습니다. 처음으로 실전에서 K151의 성능이 제대로 입증된 것으로 K151은 현재 칠레 해병대와 투르크메니스탄 육군도 쓰고 있습니다. K151에는 현공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폴란드는 현공까지 도입할 가능성이 큰데 이미 다수의 국가들이 현공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한 K151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제블린이 엄청난 성과를 냈는데 현공은 이에 필적할 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공은 북한의 구형 전차는 대부분 파괴할 수 있는데 러시아에 운용 중인 주력 전차들에게도 무서운 무기라고 했습니다. 미군 집차 험비가 단종이 됐기에 험비를 대체할 군용 차량이 없는 가운데 폴란드 400대를 시작으로 해외 각국에서는 K151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앞으로도 수출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8월 15일 육군의 날 대규모 퍼레이드에 K2 전차, K9 자주포 등을 대거 등장시키면서 퍼레이드 하루 전날 한국산 중형 장갑차 700대와 소형 전술 차량 400 도입에 서명하면서 진정 한국산 무기로 유럽 최대 군사 강국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판 험비라 불리는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 K151을 400대 주문하자 여기에 탑재가 가능한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 형공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151을 도입한 다수의 국가들이 형공 대전차 미사일을 달아 운용하기에 폴란드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가 된 대전차 미사일을 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초 러시아가 20만 명에 가까운 대군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거의 모든 나라는 하루 이틀이면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다르게 접계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의 기동부대의 진격은 곳곳에서 막혔고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기는커녕 접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차를 앞세운 러시아의 기갑부대를 맞이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기갑부대가 아닌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한 우크라이나군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과의 전력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게릴라전을 택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은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을 가지고 러시아군 전차들 파괴하고 사라지는 전술로 큰 성과를 냈습니다. 결국 러시아군은 개전 사흘 만에 제블린의 공격으로 100대 이상의 전차를 잃었고 무서운 진격을 막아낸 제블린은 세인트 제블린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제블린은 소음이 적어 적군 근처에 은밀하게 접근한 뒤공격하도록 설계됐는데 병사 한 명이 혼자 수송하고 발사할 정도로 무게는 가볍지만 화력이 강해 2.5km 떨어진 곳에서 발사해도 장갑차를 뚫을 있습니다. 그런데 제블린이 이번 전쟁에서 엄청 각광받자 한국판 제블린이라 불리는 형공이 급부상했습니다. 형공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제블린의 아류작 정도로 평가절하됐지만 이내 세계 방산시장에서 제블린보다 더 뛰어난 성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지난 2015년 사우디가 주도하는 이집트, 요르단, UAE, 바레인 등 연합군은 예멘 후티 반군과 싸웠는데 당시 150발의 제블린 미사일 재고를 다 써버렸습니다. 사우디는 급히 제블린 미사일을 무려 1만 5천 발을 주문했지만 미국 상원이 수출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우디를 구원해준 것은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 형공이었습니다. 형공은 유도 방식이나 탄두 이력, 사거리 면에서 제블린과 비슷하나 결정적으로 제블린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제블린은 표적 조준을 위해 적외선 시스템 행각에 30초가 필요해 사수가 무거운 미사일 발사기를 어깨에 메고 최소 30초 이상을 조준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형공은 비냉각식 적외선 CCD와 가시광선 카메라를 채택해서 기다리는 시간 없이 주야간을 막론하고 신속한 조준과 발사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대전차 미사일들은 상대 전차의 전방만 타격이 가능하지만 형공은 전차의 상면을 타격하기 때문에 파괴력이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전차의 경우 전방이 장갑은 두꺼운 반면 포탑이 위치한 상면의 장갑은 상대적으로 얇기 때문에 이를 타격하면 아무리 세계 최강전차라도 피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은 형공으로 적의 전자는 물론 장갑차와 일반 차량, 기관총 진지, 벙커, 심지어 빠르게 질주하는 군용 오토바이까지 격파해 가공할 명중들과 위력을 자랑했습니다. 형공은 1억짜리 미사일로 최소 40억에서 100억까지 하는 전차를 한순간에 파괴해버리는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무기로 여겨졌습니다. 이 형공을 엄청난 기동성을 자랑하는 기아의 K151에 달면 엄청난 위력을 지니는데 러시아의 주력 전차가 50터부터 80km로 달리는데 K151은 최고 130km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지금 러시아를 상대하는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 형공을 달 수 있는 K151 400대를 도입하는 것은 러시아가 도발하면 러시아 전차부대를 무력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공에 관심을 가지는 폴란드를 비롯한 중동의 국가에게 한국은 형공을 가지고 새로운 무기를 제시하고 있어서 크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형공을 생산하는 니츠넥스원은 지난 2월 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몰라온 무기를 내놨습니다. 현대로템의 무인 차량 HR 세르파에 형공 발사대를 탑재한 소형 모형을 전시한 것입니다.
HR 세르파에는 원격 무장 장치인 RCWS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원격 무장지란 기존 육만인지 및 구두 보고를 통해 타격을 결정하던 방식과 달리 감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며 원격으로 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유인 체계 대비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원격으로 공격 및 자체 방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를 쓴다면 그동안 병사들이 몰래 숨어서 적의 전차가 나타나면 현궁을 쏘고 도망치는 작전에서 이제는 HR 세르파에 현궁을 달고 몰래 숨어 기다리며 영상을 원격으로 실시간 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현궁을 발사해 적의 전차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국방부는 한국형 자폭 드론을 공개했는데 앞으로 자폭 드론에 현궁 탄두를 넣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성형 자격탄이 탄두 직경의 약 4터부터 6배를 관통하지만 현궁이 채택한 이중 성형 자격탄은 2개의 탄두로 파괴력을 높여 탄두 직경의 약 10배를 관통합니다. 즉 현궁을 단 자폭 드론은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세계에 내놓은 무기 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무기가 K9 자주포와 대전차 미사일 현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산업연구원의 무기 경쟁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생산하는 70여 개 주요 무기 가운데 니즈넥스원의 대전차 무기 현궁 등 31종이 글로벌 수준의 제품으로 분류됐습니다. 미국, 독일의 세계적 제품을 100점으로 놓고 90점 이상인 국산 방산 제품을 골랐다고 말했습니다. 현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전차와 장갑차를 다수 격파한 미국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과 성능이 비슷하면서도 가격은 3분의 1 수준으로 현궁의 점수는 106터부터 107점으로 미국 제블린 100점 보다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K9 자주포가 99점, 레드백 장갑차 95점, FA 50, 94점에 비해서도 현궁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현궁이야말로 반도체와 IT 강국인 한국이 만든 기술의 결정체라 불리고 있습니다. 현궁은 기본적으로 사거리가 25km 이상으로 전차 사거리 밖에서 발사하는데 발사 후 망각, 파이어 앤드 퍼게트 방식으로 조준하고 방아쇠만 당기면 미사일 스스로가 전차를 찾아갑니다. 한국은 현궁의 외국 기술을 하나도 쓰지 않고 다양한 첨단 핵심 기술들을 개발해 넣었습니다. 현궁의 앞부분엔 미사일의 눈에 해당하는 탐색기는 전자가 발사라는 열을 탐지해 추적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아이그넥스원은 독자적인 이미지 추적 기술 개발 도절돼 쉽지 않았지만 이것을 결국 국내 기술로 개발해냈습니다. 현궁에 탑재된 탐색기가 전차의 열을 검출하려면 소자 자체가 영하 70도 이하로 떨어져야 하고 전차가 나타났을 때 바로 사격해야 하므로 불과 수초 이내에 영하 170도까지 급속히 냉각되어야 합니다. 탐색기만에는 JT 내각기가 들어있는데 이것 또한 어렵게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현궁을 비롯한 미사일은 대부분 장기간 보관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방전되는 일반적인 전지를 사용할 수 없어 방접되지 않으면서 필요시 전력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특수한 열전지를 사용합니다. 열전지는 기술 유출을 극도로 꺼리는 몇몇 선진국의 독점물로 전략 모두 수입산이었지만 현궁 개발 과정에선 이것마저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현궁 개발 과정에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을 최적화해서 집어넣어야 하는 유도탄 체계 설계인데 국내 연구진은 개발 기간 내에 0.1mm의 길이와 0.1g의 무게와의 사투를 벌인 끝에 개발에 성공해냈습니다. 현궁은 이번에 핀란드가 K151 400대를 수입하면서 함께 도입할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에서도 현궁을 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제블린 8,000발을 주고 155mm 포탄은 무려 107만 발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3대 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포탄 100만 발을 다시 재우는 데 5년, 제블린 8,000발을 창고에 쌌는데 6터부터 7년은 걸린다고 전망했습니다. 당장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이를 억제할 만큼의 충분한 무기 재고가 없다며 한국판 제블린이라 불리는 현궁을 도입해야 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술력의 결정체라 불리는 현궁이 이제는 중동을 넘어 유럽과 전 세계 시장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